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평소에 애청하는 애청자이자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여름이 다가오니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 오늘은 이렇게 글을 쓰는 사연자로 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제가 살아온 지역은 봄이면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시골 지역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거기서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퍽퍽한 도심 생활을 하다 보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이 아닌 자연이 아름다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곳에서는 친정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그런 꿈이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연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남편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제게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낱낱이 폭로해 드릴 예정이에요. 남편과는 고향 친구로 만나 인연을 유지해오다 결혼하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하게 된 경우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해서 거절을 했었어요. 내가 무슨 너랑 결혼이야? 연애도 아니고 무슨... 나는 너를 남자로서 한 번도 보지 않았어서 미숙했어.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나와 만나봐. 그러면 결혼을 원하게 될 거야? 남편은 내가 좋다고 말하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구애했어. 식당 사장부터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되어 한 번만 나와 달라고 바랐어. 단지 너를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손을 잡고 연애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내게도 적용되었군. 한 연애를 1년간 지속한 남편의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한 번 만나보기로 했어.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가 뜻밖의 아이가 생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어. 결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미숙이 쟤랑 결혼한다고? 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우리 제식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덜 떨어진 반푼이랑 결혼하는 거야? 엄마의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거고 엄마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고향에선 몇 번 배웠지만 도심으로 나온 이후에 못 배웠던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러 가던 날 들고 갔던 한우 고기가 무색할 정도로 수모를 당해야 했어요. 제 등장에 시어머니는 바닥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시아버지 옆에서 킁킁거리며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더군요. 오빠야, 아니 열심히 일해요. 언니를 데려와서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엄마가 참 더 좋아할까요?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처리해. 오빠의 그 막무가내한 성격은 언젠가 한번 사고를 칠 줄 알았는데 대형 사고라니, 대형 사고야. 시누이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어릴 적에 봤던 시누이는 이쁘면서도 말도 잘 듣는 유순한 아이였을 텐데 변해 있어도 너무 변해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시댁이 저희와 같은 고향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가면서 시아버지가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 덕분에 시댁이 잘 살게 되었고 남편 또한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무려 변호사였습니다. 엄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 거야? 애를 지우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지.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설득하셨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에 성공했지만 찝찝한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공장에서 식당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온 돈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욕을 해드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손에 쥐는 손해야. 내가 가져온 그 조그마한 돈으로 혼순이 뭐냐 하며 별 볼 일 없는 거 집에 들여다 놓은 거부터가 난 아주 짜증이 난다. 우리 아들 선자리로 최소 제약회사 외동딸이 들어왔었는데 그놈의 애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무슨 봉변이라니.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기막히게 내가 말씀만 심하지 얘 내일 우리 집에서 유옆집 정미 아줌마랑 김치 담글 거니까 새벽부터 나오거라. 늦장 부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저렇게 대놓고 저에게 면박과 구박을 주는데 옆에서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마치 옆집 무슨 개가 당하는 것처럼 멀거니 쳐다만 보더라고요. 며느리 대접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남편에게 일을 토로해봤지만 남편은 어머니 아버지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며 조금만 참아 달란 말만 되풀이했고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 보수적인 분들이시잖아. 아, 거기다 내가 장남이니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겠어. 당신은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 그러니 조금만 당신이 참아줘. 참는 거 하나는 당신이 또 잘하잖아. 연애 때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며 좋다고 하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어져도 울컥 화가 올라왔네요. 이후에도 남편과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김장 날이었는데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김치를 담그고 있는 걸 보면서도 당시 집에 있던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한 손도 거들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쭉쭉 빨아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온 시누이가 이런 말이나 하며 툭툭 사람 성질을 건드려대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새언니, 언니는 시집 진짜 잘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알죠? 오빠 직업도 짱짱하고 우리 집안도 이런데 언니같이 복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암튼 걔가 조선시대였으면 천민이 양반쯤에 시집 온 거나요. 다름없는 것이었다. 예전이었다면 가당치도 않았겠지만 너 오늘 그 김장김치 아주 싹싹 버무려 놔야 한다. 그것이라도 잘해야 한다. 집에 두려운 보람이 있지?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당한 서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엉엉 울며 들은 말들을 전부 내뱉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며느리로 된 나한테 그 중노동을 시키면서 너는 천민이다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나는 천민이야. 아니 우리 엄마 말씀은 그게 아닐 거야. 아, 아무튼 난 가만대.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정말 말뿐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단둘이를 시켰더라면 저에게 전화가 오시든 난리가 날 터였지만 시댁의 태도는 전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를 털어놓을 곳은 친정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친정 부모님은 싹싹하게 인사하러 온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상견례에서 보인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시곤 늘 제 걱정이 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미수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자가 그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다. 아니, 사돈이라 불러야 되겠지만 상견례 때도 지나 고개를 빳빳이 돌면서 자기 자식 자랑만 하든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데 정말 결혼을 엎어버리고 싶은 거야? 겨우 참았지 뭐니? 그래도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잖아. 잘 모시고 살아라. 내가 잘하면 언젠가 사돈도 널 이쁘게 봐주실게요.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이시라서 한숨을 쉬면서도 제게 참으라 하셨어요. 저도 그 시절에는 엄마까지 그러시니 그리고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쪼개지는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똑같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청소를 해야 한다며 서둘러 와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우리 둘째가 결혼 상대를 데려온다던데 무슨 소식이죠? 그런데 의사라니 세상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오네요. 너 빨리 와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새벽에는 밥을 같이 준비하자. 우리 둘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요? 그동안 결혼을 못한 것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둘째 형님이 의사 후보자를 데려왔다고 하셨네요. 의사인 남자라니 시어머니 입에서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 기쁘시더군요. 그래서 대청소와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마치 왕과 왕비의 연회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종류는 도대체 몇 가지인지요? 새벽 5시에 출발한 장이 준비가 낮 1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름 전 내가 온몸에 덕지덕지 붓게 되어 5시경에야 일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비 면동이 등장했을 때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셔서 마치 보석을 만지듯 면동을 대하셨습니다. 그 태도는 제게 대해 보여주셨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면동과 제가 비교되기 시작했죠. 면동과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자 시어머니는 마치 그때다 싶은 심정으로 면동에게는 건강식품을 선물하시면서 잔뜩 오시면서 대하시더니 저에게는 부엌에서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한양도를 건드려도 뿔을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이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보양식을 조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재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너만 일 시키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손길이 인간이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가 요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저 말은 해주지 마십시오. 당시 동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일에 푹 빠지셨고 보양식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져가시더니 저에게 일을 모두 맡기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서가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면서 저에게 일을 맡기셨다고요. 도와드리려는 모습이네요. 형님, 죄송해요. 괜히 감기에 걸려서 형님이 고생시키네요. 사실 저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조금 쉬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동서 괜찮아. 아픈데 얼른 쉬어. 그러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겠어. 아니에요. 저 약 먹고 와서 정말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원래 이러신가요? 아가씨도 그렇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요. 형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도 동서라도 알아주니 고맙네. 동서 눈에 내가 참 미련해 보이지. 나도 동서 보기가 민망스럽네요. 시집와서 이런 고생길이 열릴 줄 몰랐는데 참사하는 게 쉽지 않네. 동서, 그럼 미안하지만 설거지만 부탁할게.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30분만이라도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어질 것 같은 허리에 주섬주섬 파스를 붙이고 겨우 누워있는 찰나에 동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가 억지로 떠민 일인 줄 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이 있냐고 어떻게 손이 사람이 되어 아픈 앞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냐며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급기야 2년 전에 욕까지 튀어나오셨습니다. 동서가 옆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자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진 것인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내가 아픈 동서를 왜 이런 일을 시키겠어요? 동서도 계속 간이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시키신 일을 안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지금껏 다 들어드렸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를 의심하지 마셨어야죠.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절 못 믿으시겠다면 죄송하지만 전 두 분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시댁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여 내뱉은 말이었지만 막상 내뱉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도 시누이도 벙찐 표정이 되어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저는 앞치마까지 바닥에 집어던지고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가 내려온 사실보다 제 몰골에 더 놀랐는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느냐고 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하자 엄마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고 아버지는 당장 사돈댁에서 가져갔습니다. 쳐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었는데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야겠어요. 아니라고. 사돈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만 했기에 그게 모두 걔에게 배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오늘 아픈 두 번째 며느리에게 일까지 시켜주려는데 텃세를 부리려고 들기만 하는데
내 정신이 멈춰서 등을 돌려 넘어질 줄 알았어요. 사돈은 자녀 교육을 먼저 제대로 시켜야 했어야 했죠. 농사만 짓는 데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쪽 면에서는 아이가 까막눈이신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말 그래요. 무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춘 시절 두 분께서 서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이해하고 서로 양해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마치 악귀라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급기야 저에게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에게서는 소중한 딸이니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만약 그때 제가 이혼을 선택했다면 조금 덜 아픈 길이 됐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최대한 말을 섞지 말라며 명절날만 가는 걸로 하자고 눈치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남편이라도 아이에게 아버지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장가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 후로부터 시댁에 들리면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들리도록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혀를 차댔고 온갖 일을 시켜대죠. 변기솔로 똥을 닦아라, 이불 빨래를 해라 등등. 어쩌다 한 번 보는 명절에도 그렇게 일을 시켜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가 가세하기 시작한 게 변화라면 큰 변화였어요. 시아버지는 저가 그날 그러고 나간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원래는 주전부리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고맙다는 말이라든지 고생했다 말 정도는 해주셨는데 이젠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못 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 뒷모습을 향해 조그맣게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쫓아낼 수도 없고 처음 무질한 걸 그 말에 너무 기가 차. 심부름한 담배를 책상에 올려놓곤 한 소리를 해버렸답니다. 그날은 동서와 서방님까지 모여있는 명절날이라 저도 참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님 안 쫓겨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 이제 내 시어머니의 모자라면 받아 못해 내 시아버지한테도 막회하는 거냐? 너는 위아래도 없어. 이때 남편은 왜 시아버지에게 대들어 일을 크게 만드냐며 오히려 타박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심지어 남편까지 내 편이 아니란 생각에 정말 세상에서 나 혼자 왜 떨어진 기분이 들어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둘째 동서만이 저를 찾아와 미안해하곤 했어요. 형님 저 때문에 그날 그런 일까지 당하시고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라며 둘째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시부모님의 타박도 막아주고 우리 아들에게 선물까지 틈틈이 챙겨주더라고요. 전에는 친정 여동생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다가 떨어져 살며 조금 소원해졌어요. 동서를 보면 그 여동생이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선의로 베푸는 행동들에 저 역시 마음이 동했죠. 그렇게 동서와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 전화로 가끔 안부를 전하며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동서 역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인지라 많이 기뻐했어요. 저도 동서가 저희 아들을 보며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동서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와선 혼자 몸을 추스리려고 하였는데 이때 저는 동서가 그간 저 도와준 것이 고마웠기에 간간히 집에 들러 도와주기도 했어요.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동서만큼 제게 따뜻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출산 선물도 따로 현금으로 챙겨주었고요. 아기용품을 줄까 하다 아무래도 그런 건 알아서 샀을 것 같아 현금으로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시어머니가 몸에 좋은 한약을 지어왔다며 동서 집에 와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현금을 건네는 제게 무엇이 못마땅하셨는지네. 형님이 시부모 용돈은 턱턱 못 내놓으면서 참 출산 선물 그건 챙겨주나 보네. 물론 둘째 아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긴 하지만은 그가 돈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까봐 우려하던 중에
그가 앞에서 험담을 하더군요. 아마도 시아버지께서 요즘 용돈을 적게 주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신지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용돈을 구박하고 비난하는 시부모님에게는 생일이나 명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와 함께 시어머니를 비방하는 동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처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넘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붙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저희 부부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고맙구나. 너는 내 신이가 이번에 결혼 못하면 노처녀로 굶어 죽기 딱인데 뭔 돈이 그리 아깝다고 뻗다니 이러다.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황당해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지금 남편이 버리론 택도 없는 자금이었고 지금 나가는 돈으로도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2천만 원씩이나 준다는 말인가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다네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 안 되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어요? 대출을 생각 중인데 우리 집에서 이미 받은 돈이 많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너 지금 정신 차려서 말하잖아. 새언니, 이번에 시집가는 집안이 어떤지 알아? 거기는 다 박사의 교수들이고 시아버지는 대학 총장이래. 그 집안에서 몇백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맞춰봐야 돼. 아가씨가 왜 몇백 들고 가요? 어머님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아버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실 여력이 있으십니다. 왜 그래요? 저희에게까지 부탁하시려는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거리시다가 시누이와의 약속을 한 듯이 말씀하셨고 회피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랬어요. 너무 반응이 이상해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재촉하니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건강한 줄 알았던 시아버지 회사가 지금은 매우 어려워졌고 집에 생활비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꽤 오래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어떻게든 시아버지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제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얼렁뚱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일찍이 제게 상의하고 결정을 내릴 문제였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단 하나의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의 상황이 이러하다니 장남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동의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가뜩이나 야단치고 못 믿었게 여겼던 분들이었는데 사정은 안타깝지만 시누이까지 챙겨주는 마음이 도통 듣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애가 먼저인데 아니면 시댁이 먼저야. 당시에 당신이 투자를 잘못해 큰 돈을 잃은 것에 대해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당신이 자존심을 생각해서 우리 집부터 생각한다면 그 큰 돈은 결코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남편은 저를 몰래 시댁에 돈을 줬다는데요. 몇 달간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결국 아가씨의 결혼식장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차분히 남편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나중에 말하자며 더듬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부인데.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공유하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칠 수 있어? 내가 무슨 뒤를 치던데 내 동생이 어렵다는데 그럼 오빠로서 도와주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인정이 없어도 너무 한 사람이지. 당신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 같아. 뭐, 당신 기막힌다. 우리 친척이 어렵다고 할 때 그렇게 눈을 감고 지켜보며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집안일에 발 뻗고 나서는 것이야. 우리는 현재 부부마저 사실 우리 친정은 농사가 잘 안 되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은커녕 제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마다 그렇게 호의적이고 진심 어린 대접을 해주시며 남편의 생일에는 용돈까지 주시면서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시부모님의 배려를 견디는 게 아리송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온갖 논의 추복을 다투면서도 더는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는 그 사실을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말해버렸는데 남편은 잘 됐다는 듯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야 좋지. 내가 뭐 아쉬울 거 있는 줄 알아? 변호사 남편을 얻어서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도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당신은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내 부모랑 개똥으로 하는 당신과 사는 것이 지겨워서 새 여자로 갈아타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잘 됐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더더욱 열이 올라 질세라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정이 뚝 떨어져 이제 아이가 있든 없든 이혼을 보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참고 산다면 제 남은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에 남편이 당황해 방으로 달려가는데 아이가 자기 머리를 쿵쿵 뛰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너무 놀라 아이를 들추지 않고 그대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이가 이런저런 검진을 받는 동안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저는 너무 죄인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같은 심정인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을 나오면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대소가 돼서가야 엄마를 봐야지. 왜 엄마를 못 봐? 나 밥 먹을래? 아이는 제와 남편이 무서운 듯한 방문까지 꼭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아이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 조금 어색해져 정신과 검증을 받게 되었는데 정신과 선생님은 아이에게 부모의 싸움이 마치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을 겪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아이가 있을 때 부부 싸움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하며 울다가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많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매우 대하기는 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회복되고 나중에 조심스럽게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았을 때 동생은 우리 부모님만큼이나 화가 나셨어요.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형님한테 대단히 고마운 줄도 모르는군요. 정말 여러모로 어렵네요. 도가치나 치셨다니 모르겠어요, 형님.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며 시댁에 계시는데 아주버님도 그러시니 저는 형님이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이는 괜찮아요.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고맙다고 하였지만 어렵고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시부모와 시누이를 더 이해하기 어려웠고 여력도 부족했어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만으로도 살아도 될까요? 내게도 많은 갈등과 의문이 드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가 시집에 가고 난 이후 적적하신지 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며 언젠가부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 해요. 그 수발이 누가 될지는 뻔했기 때문에 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더군요. 다분히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요. 그래, 엄마.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외로웠나 싶어서 어두워졌어. 거 봐. 내가 안 챙겨주니까 아무도 엄마를 안 챙겨주나 봐. 이럴 땐 큰며느리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맞는데 말이야. 엄마 미안해. 대신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자.
내가 엄마 모시고 좋은 곳과 맛있는 곳을 돌아다니게? 아니요, 아가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집가서 얌전해지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러시네요. 정말 이제 나이도 드셨으면 말 정돈을 가려 하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저도 이때쯤에는 아이도 크고 있겠죠. 나이도 들었겠지요. 시댁이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받아놓고도 고마운 말 한마디 없는 시누이가 괘씸하게도 했지만 어른들이 모인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받으니 화가 나더군요. 그러자 가재는 개편이라고 시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며 시누이 편을 들어 나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부글부글 끓어 저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 그나마 중재하는 신용을 하는 거였죠. 서로 이혼을 최대한 보류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너도 그만해라고요.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니요? 새언니가 명절이나 생신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해주세요.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흥하며 냅다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당분간은 여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누이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화가 난 것 같아서 명절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툴툴거리며 저를 뜯지 못했어요. 안달이더라고요. 저가 입고 온 옷이 시장 옷이냐 그런 말들에요. 언니는 센스를 좀 키워야 한다니까요. 명색이 변호사의 아내인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봐봐요. 늘 패션 트렌드를 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 신우의 말이 맞아. 너는 옷 좀 잘 갖춰 입어라. 내 아들 괜히 욕 먹이지 말고. 시누이가 말하면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이 앞에서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두 어른들이 제 자식 앞에서도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너무 한심스러워요. 제 자식이 자랐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창피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아이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시누이 입을 막아버렸는데 웃음을 참느라 죽을 줄 알았어요. 그만해요, 고모. 고모 옷도 아주 별로예요. 남자들은 그런 옷을 안 좋아해요. 어린아이가 솔직하게 말하는 마을에서 시누이 귀가 아주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도 참 아이가 하는 말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정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에게 갑상선암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족을 소집하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나 하고 걱정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며 저까지 웃으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아휴,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이 다 암으로 오게 됐나 봐의 큰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자식을 키우느라 힘들어 사느라 이렇게 되었겠지. 세상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늘도 무심하다. 하지만 제 눈치를 보셔서 암이 생기셨다는 분이 그날부터는 전화를 하시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병에 걸려 약해진 것 같아 보였나 보다 하여 한 번은 져드리는 마음으로요.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남편이 역시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렸다 하니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내일이 저기압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가끔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정성스런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밥상을 보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더라고요. 수술이란 공포에 질리인 건지 확실히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시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 날짜는 3달 뒤로 잡혔는데 수술 당일엔 시누이와 남편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 해서 또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제가 시댁을 방문한 그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낼 때 아프셨던 것 같았나 봐 합니다. 그 종이에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날 제가 미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욕을 퍼부어 놓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내가 병까지 걸린 걸 보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니?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졌으면 참 좋을 거라는 걸 바라봤을 텐데.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수술 당하는 걸 볼 수도 없는데 들어와서 얼굴을 내밀 수 있는지 생각해봤어? 그 후로 갈마까지 내려오기 전에 수술 준비했던 나를 상상해 봤겠지. 집밥이며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며 그 모든 노력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꼭 깨물다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가신다고 해서 제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종이에 다시 휘갈기어 쓰셨습니다. 망할년이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모든 분노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나름 좋은 마음으로 밥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 가신 거였는데요. 집에 오신 시누이는 마침 광경을 보고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새언니가 이제서야 오셔서 뭐 하세요, 엄마?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애써서 기대했던데 언니가 오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참,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하죠. 제 연니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엄마의 대신에 제가 잘 돌볼게요. 딸이 결혼해서 남편 집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옛말이에요. 아가씨, 전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는 안 들었어요. 어떡해요. 시누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 뒤에서 시어머니가 욕을 퍼부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채로 꿋꿋이 걸어갔어요. 다신 명절 외엔 방문하지 않겠다고요.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하필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생신까지 겹쳐져서 마음이 더욱 불편했는데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길 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 동서의 입에서 동시에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 원하신다면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한 차례 암에도 걸리셨겠다. 이제는 정말 진짜 며느리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며 진수성찬으로 차려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동서와 함께 상을 차리고 계시던 중에 겨우 한 잔을 뜨고 있는데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누이가 상이 다 차려진 즈음에 나타나서 명랑한 목소리로 다시 그 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여행을 못 가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물놀이라도 가죠. 이번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바람도 쐬며 어때요? 아이고, 그럼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는 며느리 눈치 때문에 못 가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 언니도 좋죠. 우리가 오랜만에 송추 계곡으로 가요. 내가 갔다 온 친구 말을 들어보니 거기는 물도 엄청 깨끗하고 시원하대요. 거기서 고기도 먹고 그러자 시누이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송추 계곡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 종이를 친 것처럼 딩딩골이 아파왔어요.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 계곡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인생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다행히 계곡을 간 단말에 아들도 좋아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곡에 도착하기 전부터 야당이 선택에 졌어요. 우리 집 차량이 크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태워야 하고 시누이는 다른 차량에 타고 2대의 차량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가는 길에 곤란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중간중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등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괴로워하시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들어봐라. 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니 그런 젊은이들 노래를 듣는 동안 기분이 붙어나겠어. 오랜만에 물놀이를 보러 가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깎이네. 아니면 며느라가 내가 노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넌 음치인가? 에이, 그럼 됐다. 부르지 말아라. 괜히 가기 싫어질 거야. 장난스레 하는 말이라도 저희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그렇게 괜히 퉁을 놓으니 너무 기분이 상해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았습니다. 정말 아이 때문에 참으며 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곡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예약한 펜션에 가서 미리 짐을 놓고 저는 전날 받은 장을 주섬주섬 펜션 냉장고에 넣어 놓았어요. 고기류는 밖에 놔두면 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펜션에서 바베큐를 해먹을 생각을 했는데요. 시설을 이용하고 일정 비용을 내고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생각했습니다. 모두 합의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수육을 먹고 싶어서 메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생각해보니 2만 원 추가해서 바베큐를 먹을 수 있으면 수육보다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그냥 수육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내가 수육을 잘하잖아. 시댁에서 솜씨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시누이도 수육을 좋아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 계곡 소리를 들으며 닭백숙을 먹을 예정이었지만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고집센 아버지는 이빨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기 씹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육을 외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앞다리살을 비롯한 필요한 재료들을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온 재료들을 넣고 있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뒤에 네 동생 시키지 말고 내가 해라. 내가 괜히 손이 사람이라고 해서 텃세 부리려 하지 말고 마트도 내 혼자 갔다 오면 될 것을 알아들었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생은 옆에서 민망해하며 그러지 않았다고 허둥대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텃세를 부리는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서와 나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시겠지만 제 수술날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알만 봐도 바로 두루두루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역시 제 수술날이 오지 않았다고 마음에 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시누이와 셀카를 찍으러 동서까지 가서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뒤처리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수육을 만들고 샐러드를 비롯해 섬세하게 요리했습니다. 우리 시댁 가족들은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백숙을 먹는 동안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은 나중에 제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리지만 괜히 내 처지가 서러워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팠지만 조금 추스려서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도 오랜만에 쉼을 갖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마침 남편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고 둘이 서로 물을 끼얹으며 노는 모습을 열심히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도 들어오라 손짓하더니 엄마도 와. 물 너무 시원해 하면서 한박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대강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넌 놀 자격도 없으니 물놀이 하지 말고 수육이나 삶아. 어디 끼려 하고 있어? 아까 보니까 수육 맛이 아주 거지 같던데 어디 일을 그따위로 하고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물로 밀어 빠뜨려 버린 일이었죠. 말로 풀기보다 행동이 먼저 해야 했는데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아무도 말리지 못했고 당황한 시어머니는 물속에서 한참 동안 허우적거렸어요. 저도 제 행동에 놀랐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분노가 이런 식으로 폭발한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뻗고 싶은 마음마저 참아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와서 서둘러 시어머니를 일으킨 후 갑자기 큰 손으로 제 뺨을 치더라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당신이 미쳤어. 지금 어디서 손을 대고 있는 거니?
우리 엄마가 다치면 어쩌려고 했어? 가뜩이나 힘들었던 분이었는데 순간 볼이 확 달아오르는데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종 취급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 당신이야말로 하자야.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마저 밀어 계곡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수영을 못하는 남편 역시 얕은 물에도 똑같이 허우적거리는데 그 꼴이 세상 웃기더라고요. 제가 비웃으면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펜션으로 들어가 수육을 삶은 통을 들고 왔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수육을 아주 시원하게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고기 마포 알아 맛있지? 이제 내가 삶아. 그리고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젠 정말로 이혼이 답이더라고요. 아들에게 잘 설명해준다면 언젠가 아들도 이해해줄 것 같았어요. 이미 아들은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또래답지 않은 성숙한 말을 해주는데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며 집으로 왔고 나중에 이 일을 동서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마음속 동아줄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동서도 역시나 제 결정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형님, 잘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날 형님이 내내 그런 취급을 받는데 못 도와드린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괜찮은 변호사가 있어요. 혹시 소송할 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때 동서가 정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동서는 제게 변호사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고 자기 지인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며 일자리도 제안했어요. 경제력이 필요했던 저에게 너무도 반가운 제안이었죠. 남편은 물론 아들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며 온갖 비열하고 더러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동서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유능했던 건지요.